1931년 5월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예금주들은 패닉에 빠졌고 유럽 전역의 금융 시스템은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하기 시작했죠. 미국 대공황의 그림자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재앙, 바로 유럽판 경제 대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1차 대전의 폐허에서 겨우 숨통을 트기 시작한 유럽 대륙이 어떻게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920년대 초반 유럽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느라 필사적이었습니다. 공장은 재건해야 했고 농장은 다시 일궈야 했으며 무엇보다 파괴된 도시들을 복구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생산성이었거든요. 미국 공장 노동자 한 명이 시간당 만들어내는 제품량이 유럽 노동자의 2배에 달했습니다. 전쟁 배상금 부담은 각국 정부의 목을 조였고 굶주림과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린 국민들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유럽은 미국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죠. 1924년 도스 플랜이 시작되면서 독일의 배상금이 재조정됐고 미국 자본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24년에서 1930년 사이 독일만 40억 달러를 받았고 유럽 전체로는 약 78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미국 돈으로 간신히 버티던 유럽 국가들에게 화폐 안정성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1920년대 초 바이마르 공화국의 악몽 같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누구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아침에 받은 월급으로 빵 한 덩이도 못 사는 상황, 가게 주인과 흥정하는 사이 가격이 2배로 뛰는 광기의 시대였죠. 종이 돈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다릅니다. 한정된 자원이고 수백 년간 가치를 유지해왔죠. 이런 믿음으로 유럽 각국은 금 본위제로 돌아갔습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화폐를 금에 고정시켰죠. 안정성을 얻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려면 정부는 균형 재정을 맞춰야 했고 물가 하락에 맞춰 임금도 억제해야 됐으며 금이 빠져나가면 금리를 올려야 했거든요. 이 경직된 규칙들은 위기 상황에서 족쇄가 됐습니다. 그래도 1920년대 후반 유럽 일부 지역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베를린과 파리의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독일은 미국 대출로 성장했으며 프랑스는 프랑화 안정 이후 회복세를 탔죠. 하지만 이 회복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습니다. 농산물 과잉 생산, 취약한 은행 시스템, 전쟁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1929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가 붕괴하자 충격파가 대서양을 건너왔죠. 공포에 질린 미국 투자자들과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그토록 의존하던 미국의 생명줄을 잃었습니다. 갚을 시간이야. 하지만 우린 당신 돈으로 프랑스에 갚았는데요. 우린 그걸로 영국에 갚았고 영국은 그걸로 당신한테 갚았잖아. 이 악순환 속에서 각국은 자국만 살리기에 급급했습니다. 1930년 미국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첫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유럽 상품에 문을 걸어 잠근 거죠. 유럽도 보복에 나섰습니다. 프랑스는 3,000개 이상의 품목에 쿼터를 매겼고 독일은 관세를 50%나 올렸으며 심지어 85년간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영국마저 입장을 바꿨습니다. 세계는 적대적인 경제 블록으로 쪼개졌죠. 농부와 광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터졌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1931년 5월 오스트리아의 거대 금융기관 크레디트 안슈탈트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경보가 울렸죠. 대형 은행도 무너진다면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예금주들이 지점으로 몰려들어 돈을 요구했지만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된 겁니다. 1931년 7월에는 독일의 다나트 은행이 무너졌고 같은 해 여름 헝가리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 채권 상환과 이자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괜찮아? 잠깐만 시간 좀 줘. 유동성은 있다고 해봐. 아무도 확인 안 하면 기술적으로는 파산 아니잖아.
각국 정부는 악몽 같은 선택 앞에 섰습니다. 근본위제를 고수하면 화폐는 안정적이지만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임금을 짓밟아야 했죠. 반대로 근본위제를 버리고 변동환율제로 가면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를 부양할 수 있지만 돈을 과도하게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폭탄이 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근본 위제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독일 총리 하인리히 브리닝은 이 시대의 냉혹한 상징이 됐죠. 그는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세금을 올리고 임금을 깎았습니다. 600만 명의 독일인이 일자리를 잃는 동안 말이죠. 그의 정책은 경제를 질식시켰습니다. 산업 생산량이 40%나 폭락했고 사람들은 그를 굶주림 총리라고 불렀습니다. 절망한 시민들은 새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혁명을 약속하는 공산주의자들, 복수를 외치는 나치들, 대륙 전체의 위기는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영국은 1930년대에 이미 상처투성이로 들어섰습니다. 석탄, 철강, 조선 산업이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대공황이 덮치자 실업률은 20%까지 치솟았고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936년 자로우 행진은 실업자들이 런던까지 480km를 걸어간 사건으로 국가적 절망의 상징이 됐죠. 하지만 여기서 영국의 이야기는 대륙과 갈라집니다. 1931년 9월 금 보유고가 바닥나자 영국은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본위제를 포기한 겁니다. 파운드와 가치는 돌처럼 떨어져 23%나 하락했습니다. 근본위제를 떠난 후 국민정부 연립내각은 금리를 역사적 최저치로 낮췄습니다. 마지못해 자유무역도 포기하고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제국 내 무역을 우대했죠.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해진 파운드와 이런 조치들이 결합되면서 영국 경제는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른 대륙 국가들이 극단주의자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동안 영국의 제도는 휘어졌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는 경제 파탄, 민주주의 붕괴, 독재를 통한 재탄생이라는 평행한 길을 걸었죠. 독일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1932년까지 실업자가 600만 명에 달해 노동인구의 거의 3분의 2일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업도시에서는 노동자 절반이 놀고 있었죠. 브리닝 총리의 긴축 정책은 비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극단주의 나치와 공산당이 선거를 장악했고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가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몇 달 만에 죽었습니다. 나치는 재무장과 선전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우토반 고속도로, 탱크, 전투기를 만들었죠. 1936년까지 실업은 서류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제 국가를 위해 전쟁 도구를 만들기 위해 일했습니다. 이탈리아도 같은 대본을 따랐습니다. 선거만 빼고요. 1920년대부터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는 근본위제에서 리라와 가치를 과대평가해 이탈리아를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대공황이 터지자 산업이 폭삭 무너졌죠. 무솔리니의 해답은 전면적인 국가 통제였습니다. 1933년 그는 IRI라는 정부 지주회사를 설립해 망해가는 은행과 산업을 인수했습니다. 일자리는 정복에서 나왔습니다. 1935년 에티오피아 침공은 군수공장과 군 모집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죠. 두 나라 모두 자유와 시민권을 냉혹한 군사화된 회복과 맞바꿨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공황을 늦게 인식했고 그 안일함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프랑스 은행들은 미국 부채를 덜 보유했고 큰 농업 부문이 완충 역할을 했거든요. 1930년까지 프랑스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평가절하하는 동안 근본위제를 고집스럽게 붙잡았던 프랑스는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됐죠. 물가와 이윤이 곤두박질 쳤고 실업이 늘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치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1931년에서 1935년 사이 6개의 정부가 흥망을 거듭했죠. 1934년 2월 극우 폭도들이 공화국을 거의 전복시킬 뻔했습니다. 사회는 파시스트 동맹과 전투적 공산주의자들로 쪼개졌습니다.
마침내 1936년 유권자들은 좌파 인민전선에 권력을 넘겼습니다. 레옹 블룸 총리는 조용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의무 유급 휴가를 만들고 임금을 올렸죠. 프랑스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유급 휴가를 얻어 바리케이드 대신 해변으로 갔습니다. 프랑스도 근본위제를 포기했지만 기업 엘리트들이 실험을 끝냈습니다. 자본이 도망쳤고 투자가 얼어붙었으며 1938년 인민전선은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는 분열되고 사기가 꺾인 채 1929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약해진 상태로 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습니다. 최대 은행이 무너졌어. 우린 기도로 버티는 중이야. 밀 가격 폭락했고 산업의 40%가 사라졌어. 권위주의가 돌아왔어. 개혁보다 싸거든. 군주제 없앴고 민주주의 시도했는데 이제 내전 준비 중이야. 1930년대 후반 유럽의 대공황은 완화됐습니다.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암울한 위협을 통해서였죠. 유럽과 극동, 그리고 1939년 이후 미국의 대규모 재무장이 마침내 1929년 이후 놀고 있던 과잉 산업 설비를 흡수했습니다. 실업은 줄었지만 그 대가는 대륙 전체가 파멸을 위해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공황의 진짜 파괴력은 정치적이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약했는데 대공황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증발했죠. 온건파들이 굶주림과 절망만 제공할 때 수백만 명이 희생양과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극단주의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국제협력은 죽었습니다. 관세는 무기가 됐고 자국 수출을 늘리려 이웃 나라를 희생시키는 경쟁적 평가절하가 관계를 독살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연맹은 경제 붕괴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약해지고 분열된 유럽은 침략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영국과 프랑스가 히틀러를 유화한 건 부분적으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국주의로 재건된 독일은 정복을 갈망했죠. 대공황에서 다하우 수용소까지의 거리는 비극적으로 짧았습니다. 1945년 이후 교훈은 피로 새겨졌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났죠. 통화를 안정시킬 IMF, 재건을 위한 세계은행, 그리고 옛 적들을 하나로 묶을 유럽 경제공동체, 나중에 EU가 탄생했습니다. 근본위제는 묻혔고 정부 지출로 경기 침체에 맞서는 케인스 경제학이 주류 접근법이 됐습니다. 대공황은 가혹한 교사였지만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금융 안정성과 국제협력은 지루한 관료주의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와 한 세대 전체를 파괴한 붕괴 사이를 가르는 방벽입니다. 유럽의 경제 붕괴가 어떻게 대륙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갔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